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까? 지난 삶을 도망치려고요?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새 이름으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장모가 사위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끝에는 상상도 못할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연이 있으시거나 공감이 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세요. 식탁 위 가족 사진이 살짝 비스듬합니다. 한영숙은 그 사진을 곧게 세우다 손을 멈춥니다. 오늘따라 사진 속 사위의 웃음이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또렷하게 귀를 때립니다. 오늘 저녁은 좀 조용하네. 영숙이 혼잣말을 흘립니다. 딸 수지는 소파에 기대 눈을 감고 손주는 방에서 자는 숨소리를 규칙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농담을 던지던 사위 정민호는 말없이 물만 들이켰습니다. 영숙은 설명할 수 없는 서늘함이 속에서 올라오는 걸 느낍니다. 불안에 떱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난 영숙은 빈 그릇을 모아 싱크대로 옮깁니다. 싱크대 위 형광등이 조금 깜빡이며 주방을 누렇게 비춥니다. 뒤에서 어머니, 설거지는 제가 하더니 수진의 말끝이 하품으로 얼버무려집니다. 괜찮다, 너는 쉬어라. 오늘도 야근했다며. 영숙이 딸을 안심시킵니다. 나이 들어도 자식 얼굴만 보면 고단함이 먼저 읽혀 걱정이 앞섭니다. 욕실 쪽에서 민호가 물 내리는 소리가 들리지만 대화는 더 이어지지 않습니다. 젊은 집안의 웃음이 줄어들면 어른의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때 부엌 식탁 위에 엎어두었던 민호의 휴대전화가 진동합니다. 유리 상판이 살짝 떨리며 딩하고 짧은 알림 소리가 이어집니다. 화면은 꺼져 있는데 밝기가 잠시 켜졌다 다시 어두워집니다. 영숙은 무심코 눈길을 돌렸다가 잔잔한 초록색 아이콘과 숫자 표시를 보게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쓰는 그 돈 보내는 거구먼 속으로 중얼거립니다. 나이 든 사람 눈에도 자주 보이는 금융앱 모양이라 금세 알아봅니다. 이 집 생활비는 대체로 합리적으로 쓰이고 있어 큰 돈이 오갈 일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평범한 저녁에 자꾸만 울리는 돈 관련 알림이 마음을 긁고 지나갑니다. 의심이 싹 돋습니다. 예전에 영숙의 남편도 그랬습니다. 퇴근이 늦어지기 시작하던 어느 날 낯선 이름의 문자가 자꾸만 휴대전화에 뜨곤 했습니다. 그때 영숙은 설마 아니겠지 하며 화면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기 싫었고 괜히 의심하는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몇 해 뒤 남편이 집을 나가며 미안하다 한마디만 남겼을 때 영숙은 그때 진작 물어볼 걸 100번도 넘게 후회했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지금까지 가슴에 응어리로 남아있다는 걸 누구에게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나간 일을 떠올릴수록 눈앞에 작은 신호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생각이 짙어집니다. 후회가 스밉니다. 욕실 문이 닫힌 채로 민호의 휴대전화가 한 번 더 진동합니다. 영숙은 그 앞을 지나다가 잠시 발을 멈춥니다. 장모가 사위 물건을 함부로 보면 안 되지 스스로를 타이릅니다. 그러면서도 손이 저절로 식탁 가장자리를 쓸어내리며 휴대전화 가까이로 가 있습니다. 그때 화면이 다시 켜지며 알림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은행, 김서윤님께 송금 완료. 눈에 들어오는 것은 낯선 여성의 이름과 반복되는 이체 내역입니다. 영숙은 숨을 멈춘 채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생활비로 쓰기에는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해서 같은 이름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높아집니다. 잠시 후 욕실에서 나온 민호는 휴대전화를 집어들며 아무렇지 않은 듯 웃습니다. 어머니, 오늘 반찬 정말 맛있었습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얇은 예의 바른 미소 뒤로
어디까지가 진심인지 영숙은 더 이상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수지는 그만 좀 챙겨. 엄마가 더 바쁘시잖아. 하며 남편을 툭 치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숙은 방으로 들어가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입술을 한번 깨물어 봅니다. 딸에게 지금 이것을 말해버리면 그 얼굴이 얼마나 흐트러질지 너무 잘 알기 때문입니다. 나이든 어머니에게는 말해야 할 때와 참아야 할 때를 구별하는 일이 가장 큰 숙제입니다. 참아내려 합니다. 설거지통에 물을 틀자 찌꺼기가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옵니다. 영숙은 그릇을 하나하나 헹구며 마음도 함께 씻어내리려 애씁니다. 창밖으로는 옆집 텔레비전 소리와 아이 우는 소리가 섞여 들려 어디서나 비슷한 저녁 풍경을 떠올리게 합니다. 나이 들면 그냥 모른 척하고 사는 게 편하다더라. 오전에 시장에서 들었던 또래 아주머니의 말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실제로 모른 척하는 일은 젊을 때보다 더 어려워졌습니다. 언제 어떻게 일이 커질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릇을 헹구는 손은 익숙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외로움을 느낍니다. 영숙은 어린 수진과 단둘이 살던 시절을 떠올립니다. 월급날이면 통장을 뽑아와 공과금과 학원비를 나누어 계산하던 부엌 식탁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때도 돈은 늘 빠듯했지만 무엇이 어디로 나가는지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나중에 엄마 행복하게 해줄 거야. 초등학교 때 수진이 했던 말이 귓가에 또렷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내어 버틴 날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 눈앞에서 딸이 만든 가정이 흔들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예전보다 더 심장이 빨리 뜁니다. 옛 기억은 따뜻하면서도 현재를 더 시리게 만듭니다. 다짐이 생깁니다. 설거지를 마친 영숙은 앞치마를 벗고 작은 가방을 열어 수첩을 꺼냅니다. 장 보러 갈 때 지출을 적어두던 손때 묻은 노란 수첩입니다. 은행, 김서윤, 송금. 방금 본 이름과 은행 이름을 천천히 적어 넣습니다. 글씨가 예전만큼 곧지 않아 몇 번이나 다시 쓰고 고쳤습니다. 나이 들수록 기억이 흐려지는 걸 알기에 이렇게라도 남겨두어야 안심이 됩니다. 언젠가 이 페이지를 다시 볼지 아니면 찢어버릴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의심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다는 증거는 남겨두고 싶습니다. 결심이 굳어집니다. 거실 불을 끄기 전 영숙은 다시 한번 가족사진 앞에 섭니다. 사진 속 수진과 민호, 손주가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그래, 내일은 좀 더 확실히 알아보자. 작은 목소리로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누구를 몰아붙이려는 마음보다 딸의 앞날을 제대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더 큽니다. 나이 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남들보다 조금 더 먼저 이상한 기류를 알아채고 준비하는 것뿐입니다. 영숙은 사진 틀을 곧게 맞추고 불을 끕니다. 어둠 속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한 번 더 짧게 울렸다가 멎습니다. 이 작은 알림이 내일 어떤 진실을 끌어올릴지 아무도 모른 채 밤은 깊어갑니다. 두렵지만 나아갑니다. 동주민센터 대기 의자에 앉은 한영숙의 손에 번호표가 구겨져 있습니다. 형광등 불빛은 유난히 새하얗고 기계에서 뽑은 번호가 낯선 외국말처럼 느껴집니다. 앞쪽 전광판에 숫자가 바뀔 때마다 사람들의 몸이 조금씩 들썩였다 다시 가라앉습니다. 영숙은 자신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숨을 고르며 손가락을 펴보았다 쥐어봅니다. 낯선 행정 절차 앞에서 작은 아이가 된 것처럼 마음이 작아집니다. 위축됩니다. 창구 앞에는 자신과 비슷한 또래 어르신이 서류를 들고 직원에게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류라고요, 아가씨? 하는 말이 로비 한쪽에 또렷하게 울립니다. 직원은 친절하려 애쓰지만
바쁜 기색이 묻어 설명이 자꾸만 짧게 끊어집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영숙은 곧 자기 차례도 저렇게 될까 슬며시 걱정합니다. 나이 들수록 종이 한 장 떼는 일도 괜히 눈치가 보입니다. 걱정이 밀려옵니다. 드디어 번호판에 자신의 숫자가 떠오르자 영숙은 조심스럽게 창구로 다가갑니다. 창구 유리 너머의 젊은 직원이 무슨 일로 오셨어요? 하고 묻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메모지를 꺼내며 사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또박또박 읽습니다. 사위 아이 이름이요. 가족관계 증명서 좀 발급받으려고 합니다. 직원은 화면을 보다가 잠시 멈추고 개인정보라며 본인이 아니면 안 된다고 규정을 읊습니다. 갑작스런 말에 순간 말문이 막히지만 영숙은 딸이 야근으로 시간을 못 낸다고 천천히 설명합니다. 한참을 오가던 대화 끝에 직원은 신분증을 확인한 뒤 서류를 뽑아주겠다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규정과 사정을 사이에 두고 몇 번이나 설명을 반복하자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그래도 여기까지 온 이상 물러설 수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체념하지 않습니다. 잠시 뒤 프린터에서 종이 몇 장이 또각또각 나오는 소리가 로비에 퍼집니다. 직원이 투명 파일에 서류를 넣어 건네주며 개인정보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말라 당부합니다. 영숙은 두 손으로 파일을 꼭 쥐고 고개를 여러 번 숙여 인사합니다. 창구를 떠나며 다리가 약간 후들거리지만 그래도 목적한 것을 손에 넣었다는 생각에 안도의 숨을 쉽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서류를 떼러 다니는 자신이 조금은 낯설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별 수 없다는 마음입니다. 안도합니다. 동주민센터 바로 옆 작은 카페에 들어온 영숙은 창가 구석 자리를 고릅니다. 한산한 시간이라 손님은 두어 명뿐, 잔잔한 음악과 에스프레소 향이 조용히 흘러나옵니다. 그녀는 종이컵 커피를 받아들고 가방에서 돋보기를 꺼내 조심스럽게 코끝에 걸칩니다. 투명 파일에서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로 펼치니 장글씨와 숫자가 빼곡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한글인데도 법원, 가족, 관계라는 단어들이 한데 섞여 머리가 지끈거립니다. 나이 들수록 글씨보다 글씨를 읽어야 하는 사정이 더 버겁게 느껴집니다. 답답합니다. 영숙은 가족관계 증명서 첫 장을 훑다가 뒤쪽에 인쇄된 작은 칸을 발견합니다. 그 칸에는 개명 전 이름이라는 제목과 함께 다른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민호와 전혀 다른 낯선 두 글자가 뚜렷하게 박혀 있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몇 해 전 날짜와 함께 법원 결정에 의해 이름을 바꾸었다는 문장이 짧게 적혀 있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영숙의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무언가를 숨기기 위해 이름을 덮어버린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칩니다. 이름 하나가 이렇게 다르게 느껴질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영숙은 지난번 집들이 때 찾아온 민호의 옛 직장 동료를 떠올립니다. 그날 그 동료는 민호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말을 흐리며 아, 그때 일은 에이 됐네요. 하고 웃었습니다. 영숙은 어색한 기운을 느끼면서도 분위기를 깰까봐 그냥 웃고 넘겼습니다. 그때 무슨 일인가요? 한 번만 물어봤다면 지금처럼 주민센터까지 오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나이 들수록 괜한 오지랖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 물어볼 말을 마음속에만 넣어둘 때가 많습니다. 그때의 침묵이 다시 떠올라 가슴 한구석이 더 시려집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내 돋보기 너머로 꼼꼼히 들여다봅니다. 개명 전 이름 변경 일자, 서류에 적힌 글씨를 그대로 옮겨 적어 내려갑니다. 손이 조금씩 떨려 글씨가 삐뚤어지자 한 번 숨을 고르고
다시 또박또박 써봅니다. 예전엔 하루장을 보고도 물건 가격을 하나하나 외웠지만 요즘은 방금 들은 전화번호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종이에 남겨두어야 마음이 놓입니다. 혹시라도 이 메모가 나중에 딸에게 보여줄 증거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더 무거워집니다. 초조합니다. 잠시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영숙은 주민센터 창구에서 들은 직원의 말을 곱씹습니다. 개인정보라며 조심스럽게 다루던 태도와 화면을 보며 잠깐 멈췄던 눈빛이 함께 떠오릅니다. 개명하신 분 서류라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 직원이 중얼거린 문장이 귓가에 다시 맴돕니다. 개명이라는 말이 요즘 젊은 사람들에겐 별일 아닐지 몰라도 영숙 세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큰 결심처럼 느껴집니다. 과연 사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이름을 버렸는지 그 이유를 모른 채 괜찮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 절차 뒤에 숨은 한 사람의 사정을 생각하니 종이 여러 장이 별것 아닌 듯 하면서도 너무 무겁게 느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와 거리를 걷자 낮 햇빛이 눈부시게 내리쬐입니다. 유모차를 미는 젊은 엄마들 사이로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고 걷는 자신의 모습이 유난히 떠돕니다. 영숙은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이 사실을 딸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할지 머릿속으로 여러 번 시뮬레이션해 봅니다. 괜한 걱정 아니냐는 말을 들을까 두렵고 그렇다고 모른 척하면 더 큰일이 날 것만 같습니다. 나이 든 어머니는 늘 자식의 평화를 깨뜨리는 사람도 자신이고 지켜주는 사람도 자신 같아 마음이 복잡합니다. 갈림길 한가운데 서 있는 기분이 들어 잠시 발걸음이 멈춥니다. 망설입니다. 집 방향으로 몇 걸음 더 나아가던 영숙은 다시 한번 발길을 돌려 서류를 꺼내봅니다. 개명 전 이름 옆에 찍힌 도장의 흔적과 사건 기록 번호로 보이는 숫자 줄이 눈에 박힙니다. 이건 그냥 이름 예뻐 보이려고 바꾼 게 아니겠구나. 마음속에서 단정에 가까운 생각이 조용히 올라옵니다. 이제 이 종이를 접어 가방 깊숙이 넣어버리느냐 아니면 사실을 밝히기 위한 첫 단추로 삼느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영숙은 메모와 서류를 다시 파일에 넣으며 오늘 본 것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이름을 바꿔도 감춰지지 않는 진실이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버린 기분입니다. 결심이 굳어집니다. 저녁 밥상이 차려진 식탁 위로 김이 살살 올라옵니다. 한영숙은 젓가락을 놓고 잠시 숨을 고르며 식탁 끝에 앉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족 식사 자리지만 공기 속에 보이지 않는 막이 하나 쳐진 것 같습니다. 눈치가 곤두섭니다. 어머니, 더 드세요. 이거 어제 사온 반찬이라 맛있어요. 딸 수진이 애써 밝은 목소리로 그릇을 밀어줍니다. 영숙은 억지로 웃으며 반찬을 조금 더 받아듭니다. 입에 넣기 전에 한번 식탁 위에 엎어놓인 사위 정민호의 휴대전화를 흘깃 바라봅니다. 방금까지도 그 화면 속 이름과 숫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마음이 조여옵니다. 손주는 엄마 옆에서 쌀알을 흘리며 숟가락질을 연습합니다. 할머니, 나 오늘 학교에서 칭찬장 받았어요. 손주가 자랑하듯 말하자 영숙은 그나마 표정을 조금 풀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래, 우리 손주 잘했네. 다음에 할머니가 떡볶이 사줄게. 아이의 웃음소리가 잠시 식탁 위 긴장을 덮어줍니다. 하지만 어른 셋의 시선은 모두 다른 방향을 향해 놓여 있습니다. 어색함이 번집니다. 민호는 밥을 거의 다 먹어가면서도 말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엔 하루 일과를 길게 늘어놓고 사소한 회사 이야기로 분위기를 풀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규칙적으로 납니다. 그의 오른손 옆에는 엎어둔 휴대전화가 놓여 있고 불이 들어오지 않는데도 영숙의 눈에는 거슬립니다. 민호 씨, 요즘 회사는 괜찮아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대화를 시작하려 하지만 속으로는 반응 하나하나를 살피고 있습니다. 긴장합니다. 아, 네 그냥 그렇습니다. 민호는 짧게 대답한 뒤 물만 한 모금 더 마십니다. 예전 같으면 요즘 인사팀이 어떻고 부장님이 또 무슨 잔소리를 하시고요. 하며 웃었을 사람입니다. 수진이 남편 팔을 슬쩍 치며 농담을 붙입니다. 여보, 엄마 앞에서 너무 무뚝뚝한 거 아냐? 원래 수다쟁이인 사람처럼 안 보여. 그 말에 웃음이라도 터져야 할 텐데 민호는 입꼬리만 억지로 올릴 뿐입니다. 영숙은 그 짧은 미소에서 왠지 모를 피로와 경계심을 읽어냅니다. 불안이 커집니다. 식탁 한쪽 벽에는 가족사진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결혼 첫 해, 세 사람이 스튜디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영숙은 숟가락을 잠시 내려놓고 사진 속 활짝 웃는 민호의 얼굴과 지금 옆모습을 번갈아 떠올립니다. 웃음이 줄어든 얼굴은 때로 어떤 말보다 솔직한 신호 같습니다. 시니어 눈에는 몇 년 사이 달라진 표정이 더 잘 보입니다. 그녀는 나이 든 사람만의 직감이 괜한 걱정일지 아니면 오래 살며 얻은 경험인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손주가 김치를 집다가 떨어뜨리자 숟가락과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조금 크게 울립니다.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해. 영숙이 재빨리 휴지를 집어듭니다. 그 순간 민호의 오른손등이 아이 앞을 막듯 나와 떨어질 뻔한 그릇을 붙잡습니다. 그 손등 위에 길게 남은 흉터가 눈에 들어옵니다. 엊그제 카페에서 읽어 내려가던 서류, 사건이 일어난 날짜와 대략 겹치는 듯한 느낌이 스쳐 지나갑니다. 흉터 하나가 종이 위의 글자를 갑자기 현실로 끌어당기는 것 같습니다. 섭섭함과 무서움이 동시에 올라옵니다. 몇 년 전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던 날의 민호가 떠오릅니다. 그날 그는 양복이 다소 어색한 듯 긴장하면서도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수진에 대한 책임감을 조심스레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수진이 웃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말에 영숙은 마음을 조금 놓았습니다. 그때는 그의 손등도 이름도 과거도 깊이 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웃는 얼굴만으로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돌이켜보면 부모가 자식의 행복 앞에서는 의심보다 믿음을 먼저 꺼내들게 됩니다. 그 믿음이 지금 시험대에 오른 것 같아 가슴이 아립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어머니, 잠시 침묵을 깨고 민호가 입을 엽니다. 저 내일 지방 쪽으로 출장이 하나 생겨서요. 며칠 집에 늦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말투지만 영숙의 귀에는 이상하게 와닿습니다. 서류에서 보았던 계명전 이름, 낯선 여성에게로 흘러가던 돈, 그리고 지금 눈앞의 흉터와 출장 이야기. 여러 조각이 맞물리며 영숙의 마음속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구체적인 질문이 되어 갑니다. 그래요? 어디로 가는데요? 그녀는 최대한 평범한 목소리로 되묻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잠시 부딪혔다가 민호가 먼저 눈을 피합니다. 불길함이 또렷해집니다. 수지는 그런 대화를 눈치채지 못한 채 손주에게 내일 학교 준비물을 챙기라고 말합니다. 엄마, 내일도 잠깐 들를 수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장기자랑 옛 사진 가져오라는데. 평범한 일상 이야기가 오가는 그 식탁에서 오직 영숙만이 다른 장면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족사진 속 웃는 얼굴을 떠올리며
이 평범한 저녁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진짜 이야기를 들어야 할 때라는 생각도 커집니다. 어머니로서의 마음과 장모로서의 책임이 조용히 부딪힙니다. 결정을 재촉당합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호는 갑자기 일어나 설거지를 돕겠다며 그릇을 들고 갑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할게요. 쉬고 계세요. 말은 공손하지만 영숙은 그 말 뒤에 숨은 마음을 읽고 싶어도 아직 단정하지 못합니다. 그녀는 숟가락을 놓고 다시 한번 벽의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언제까지 이 식탁 위에서만 눈치를 보며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 묻습니다. 그 질문 하나가 마음속에서 점점 커지며 내일이 아니라 바로 오늘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은 예감을 줍니다. 이제 침묵만으론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고개를 듭니다. 용기를 내야겠다고 느낍니다. 침대 머리맡 스탠드 불빛이 노랗게 번집니다. 한영숙은 누웠다 일어났다를 몇 번이나 반복하다 결국 상체를 완전히 일으킵니다. 옆 베개는 이미 식어 있고 벽식의 초침 소리만 방 안을 둥글게 맴돕니다. 잠이 도무지 오지 않습니다. 초조합니다. 그녀는 침대 옆 서랍장을 천천히 엽니다. 서랍 안에는 안경집, 연고, 오래된 영수증들이 뒤섞여 있고 맨 아래에 노란 봉투 하나가 깔려 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던 해 받지 못한 채 남겨진 편지입니다. 봉투 겉면에 적힌 서툰 글씨가 아직도 또렷해 손끝이 저절로 떨립니다. 옛 상처가 다시 쑤십니다. 아픕니다. 봉투를 조심스레 열어 구겨진 편지를 펼치자 미안하다로 시작하는 문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때도 영숙은 이유를 깊이 묻지 못했고 아이들 앞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밥상을 차렸습니다. 애들 다 크면 말해줄게. 라는 한 줄만 믿고 나머지 의심과 분노는 모두 가슴 안에 꾹 눌러 담았습니다. 결국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진실은 편지 몇 장과 함께 시간 속에 묻혔습니다. 그 시절의 침묵이 지금까지 따라온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젊은 날의 영숙은 아이들 방 앞에서 늘 귀를 기울였습니다. 아버지가 없어진 집에서 아이들이 친구들에게 무슨 말을 듣고 오는지 속상해하며 울지는 않는지 살피느라 늘 문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우린 우리끼리도 잘 살 수 있어요. 라고 말하던 어린 수진의 목소리가 밤 공기 속에서 다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기대 하루하루를 버텼지만 마음속 한편에는 남편을 대신해 아이들 인생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짐이 자리했습니다. 그 짐이 이제 딸의 결혼 생활까지 끌어당기고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허물어집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편지를 다시 접어 봉투에 넣은 영숙은 침대 머리맡 가족 사진을 바라봅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이 웃음을 지키려면 또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한 번의 침묵이 평생을 후회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경험한 나이입니다. 그렇다고 또다시 딸 앞에서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양쪽으로 흔들리는 생각 사이에서 가슴이 옥죄어 옵니다. 갈등이 깊어집니다. 영숙은 옷장 문을 열고 두툼한 외투를 꺼내 걸칩니다. 탁자 위에 놓인 작은 묵주를 손에 쥐고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방 안을 둘러봅니다. 남편 사진, 손주가 그려준 그림, 달력에 표시해둔 기일들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옵니다. 이 모든 세월이 자신에게 어떤 어머니였는지, 어떤 아내였는지를 조용히 되묻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점수를 매기기 어려워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자책합니다. 이른 새벽 동네 작은 성당 안은 아직 조용합니다.
영숙은 뒷문으로 살짝 들어가 구석자리에 앉아 묵주를 손가락 사이로 천천히 넘깁니다. 앞쪽 제대 위 작은 촛불이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에서도 지워지지 않는 얼굴들이 함께 일렁입니다. 수진의 얼굴, 민호의 얼굴, 그리고 어디선가 보고 있을지 모를 남편의 얼굴까지 겹쳐집니다. 가족 모두가 제 자리를 찾기를 바라는 마음이 가슴 깊이 차오릅니다.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소리를 내진 않지만 입술이 천천히 그 문장을 반복합니다. 사위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정의인지 아니면 이미 힘들게 살아온 젊은 부부에게 상처만 남길 일인지 갈피를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언젠가 또 다른 편지 한 장만 남기고 누군가 떠날 것 같은 예감이 듭니다. 더 이상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뼛속까지 스밉니다. 다짐합니다. 영숙은 묵주를 꼭 쥔 채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머릿속으로 하나씩 정리합니다. 먼저 딸이 없는 시간에 민호를 단둘이 만나 정확한 이야기를 듣기로 마음먹습니다. 혹시 말이 빗나갈까 걱정되어 필요하다면 자신의 마음과 조건을 편지로 정리해 건네야겠다고 떠올립니다. 종이에 남겨두면 서로 감정이 격해져도 다시 읽고 생각해 볼 시간이 생길 것 같아서입니다. 나이 든 사람답게 말을 쏟기보다 글로 정리하는 게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현명해지고 싶습니다. 성당을 나서며 영숙은 한번 뒤돌아보아 제대와 촛불을 눈에 담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아주 작은 불씨가 켜진 듯합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말자.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며 묵주를 주머니 깊숙이 넣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침대 머리맡 사진 옆에 오늘 결심을 적어 넣을 새 메모지를 붙여둘 생각입니다. 눈앞길이 여전히 막막하지만 그래도 한 발은 떼야 한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용기를 냅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자 창문 너머로 희미하게 비친 자신의 방 불빛이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그 방에서는 더 이상 과거의 편지에만 매달리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약속합니다. 이제는 딸의 인생을 위해 사위의 진짜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문을 두드릴 차례입니다. 불 꺼진 아파트 현관을 올려다보며 영숙은 내일 저녁 그 문 앞에 다시 설 자신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다가올 대면이 두렵지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생각이 한층 더 단단해집니다. 결심이 굳어집니다. 아파트 복도에는 저녁찬 공기가 조금 스며 있습니다. 한영숙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딸 집이 있는 층 복도를 천천히 걸어갑니다. 양손은 비어 있지만 가슴 속에는 쥐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심장이 또박또박 발걸음에 맞춰 크게 뛰는 것이 스스로도 느껴집니다. 긴장합니다. 현관 앞에 서자 작은 발매트와 슬리퍼 두 켤레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수진이 늘 신고 다니는 연한 분홍색 슬리퍼, 다른 하나는 민호의 짙은 회색 슬리퍼입니다. 슬리퍼만 봐도 두 사람이 어떤 하루를 보내는지 떠올라 가슴이 짠해집니다. 오늘은 그 평범한 일상에 균열을 내는 자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생각에 숨이 막힙니다. 망설입니다. 초인종을 누르기 전 영숙은 코트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냅니다. 하얀 편지 봉투 한 장, 그 안에는 주민센터에서 받아온 서류 복사본과 자신이 적어둔 메모가 들어 있습니다. 혹시 말로만 해서는 서로의 감정이 앞서 진심이 전달되지 않을까 걱정돼 밤새 몇 번이나 고쳐 쓴 편지입니다. 이 편지를 건넨다는 것은 이제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는 것과 같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립니다. 지금 안 하면 또 후회만 하겠지.
영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숨을 한번 고르고 초인종을 누릅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복도에 울리고 안쪽에서 발자국 소리가 가까워집니다. 문고리 위쪽 사각형 도어록에서 불빛이 깜빡입니다. 순간 마음속 여러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와 눈을 감았다 뜹니다. 두렵습니다. 문이 열리자 예상치 못한 표정의 민호가 서 있습니다. 수진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오늘은 혼자 집을 지키고 있는 듯합니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에 놀람과 경계가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신발을 벗지도 않은 채 현관 턱 앞에 서서 그를 바라봅니다. 방금까지 회사 생각을 하던 사람과 밤새 결심을 다진 사람이 문틈 사이에서 마주 선 순간입니다.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습니다. 수진이는 야근이지요? 영숙이 먼저 말을 꺼냅니다. 네, 아직 올 시간은 멀었습니다. 연락도 못 들으셨어요? 민호의 말투는 평소처럼 공손하지만 눈빛은 상황을 가늠하듯 빠르게 흔들립니다. 영숙은 굳이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고 현관 바닥만 슬쩍 내려다봅니다. 두 켤레 슬리퍼 옆에 자신이 신고 온 구두가 어색하게 놓여 있는 것이 이 상황을 설명하는 듯합니다. 어색함이 번집니다. 안으로 들어오시죠, 어머니. 민호가 형식적으로 한 발 물러나며 말합니다. 영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신발을 반쯤만 벗은 채 현관턱 안쪽으로 살짝 들어섭니다. 문은 완전히 닫히지 않고 반쯤 열린 상태로 두 사람이 마주 서게 됩니다. 바깥 복도의 찬 공기와 집안의 따뜻한 공기가 현관 사이에서 섞입니다. 그 경계가 지금 두 사람의 관계 같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복잡합니다. 민호 씨, 이름을 부르는 데까지도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영숙은 손에 쥐고 있던 편지 봉투를 한번 쥐어보며 말을 잇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둘이서. 평소보다 먼저 떨리는 목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결심의 무게가 느껴집니다. 민호의 시선이 영숙의 손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얼굴로 올라옵니다. 봉투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이 또렷하게 보입니다. 무슨 일 때문이신지 짐작은 됩니다. 민호의 말 한마디에 영숙은 이 자리가 단순한 오해 풀기가 아닌 숨겨진 진실을 마주할 자리라는 것을 더 분명히 느낍니다. 마음속 물음표들이 하나둘 느낌표로 바뀌어 갑니다. 긴장이 높아집니다. 영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짐작이 된다면 더 미루지 말고 오늘 여기서 이야기를 합시다. 그녀는 현관 쪽 벽에 손을 짚으며 몸의 균형을 잡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오래 서 있는 것만으로도 허리가 뻐근하지만 지금은 앉아서 말하면 오히려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 일부러 서 있습니다. 어른으로서, 장모로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단단해지고 싶습니다. 거실 깊숙이서 텔레비전 소리가 희미하게 흘러나옵니다. 민호는 리모컨을 들어 소리를 줄이고 다시 현관 쪽으로 다가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수진이한테는 아직 말씀하지 마세요. 그가 먼저 입을 여는 모습에 영숙의 눈이 조금 커집니다. 아직 아무 말도 꺼내지 않았는데 이미 지켜달라는 부탁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사태의 무게를 스스로 알고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집니다. 그건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영숙의 답은 짧지만 단호합니다. 현관 위 전등이 두 사람의 얼굴을 나란히 비추며 사소한 표정 변화까지 드러내줍니다. 민호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문고리를 꽉 잡습니다. 하얀 손등 위로 힘줄이 도드라집니다. 그 손을 보는 영숙의 가슴도 덩달아 조여옵니다. 숨이 막힙니다. 영숙은 예전에 남편이 집을 나서던 날을 떠올립니다. 그날 역시 현관 앞에서 누군가는 문고리를 잡고 있었고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신은 아무것도 묻지 못했고 제대로 붙잡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잘 살아라. 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걸 정리하려 했던 자신이 후회됐습니다. 오늘은 그날과 같은 자리에 또다시 서 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행동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며 손끝에 힘이 더 들어갑니다. 다짐합니다. 민호 씨, 저도 나이가 들 만큼 들었지만 눈이 아주 안 좋은 편은 아닙니다. 영숙은 조용히 말을 이으며 봉투를 살짝 들어 올립니다. 이름도, 날짜도, 계좌에 적힌 이름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서류도 떼왔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조심스럽게 현관 바닥에 내려앉습니다. 그 말 끝마다 민호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는 것이 눈에 보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체념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 건 당신을 몰아붙이려는 게 아닙니다. 영숙은 목소리를 낮추며 덧붙입니다. 다만 제 딸과 손주가 어떤 사람과 함께 살고 있는지 어머니로서 알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 말 속에는 한 사람의 장모이자 한 집안을 지켜온 어른의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현관이라는 좁은 공간이 갑자기 법정처럼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문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묵묵한 심판이 내려지고 있는 듯합니다. 민호는 한숨을 길게 내쉽니다. 내 피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는 문을 조금 더 열어젖히고 안으로 들어오시라는 듯 몸을 옆으로 비킵니다. 그러면서도 발끝은 문턱에서 완전히 떨어지지 못합니다. 아직 어디까지 말해야 할지, 어떤 부분은 감춰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혼란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영숙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시 뒤돌아 복도를 한번 바라봅니다. 언젠가 이 문을 나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을 접어두고 오늘 해야 할 일을 먼저 떠올립니다. 좋아요. 그럼 오늘 다 얘기합시다. 그녀는 편지 봉투를 품에 더 가까이 끌어안고 조용히 집 안으로 발을 들입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작게 울리고 두 사람만의 밤이 시작됩니다. 폭풍 전야 같은 정적이 현관을 가득 채웁니다. 거실 조명이 약하게 낮춰져 있습니다. 천장등 대신 스탠드 하나만 켜놓아 방 안이 누렇게 물듭니다. 한영숙은 소파 한쪽 끝에 앉고 민호는 맞은편 1인용 의자에 앉습니다. 둘 사이 테이블 위에는 미지근해진 보리차 두 잔이 놓여 있습니다. 말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공기는 이미 단단하게 굳어 있습니다. 숨이 막힙니다. 앉으시죠, 어머니. 민호가 형식적인 말부터 꺼냅니다. 영숙은 품에 안고 있던 편지 봉투를 테이블 위로 옮겨 놓습니다. 하얀 봉투 한 장이 뜻밖의 무거운 돌처럼 내려앉습니다. 눈길이 그 봉투 위에 한참 머뭅니다. 떨립니다. 아까 현관에서 말했듯이 전 어느 정도는 알고 왔습니다. 민호가 먼저 입을 엽니다. 영숙은 아무 말 없이 찻잔을 한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습니다. 잔 아래 유리받침이 살짝 부딪히며 작은 소리가 납니다. 긴장한 손끝이 소리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민호 씨가 직접 얘기해 주세요. 영숙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서류에 적힌 이름이 왜 둘인지,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요.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고 사위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나이든 눈이지만 오늘만큼은 흐리지 않기를 스스로에게 빕니다. 민호는 잠시 고개를 숙이고 손을 모읍니다. 두 손이 서로를 꽉 잡고 있어 손등이 하얗게 질립니다. 저 예전에 사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엔 너무 작아 잘 들리지 않을 정도입니다. 마치 오래 닫아둔 문을 억지로 여는 것처럼 말이 삐걱이며 나옵니다. 제가 가해자로 알려진 사고요.
그 한마디에 영숙의 손가락이 움찔합니다. 테이블 아래 무릎을 꼭 붙여 앉아 감정이 튀어나오지 않게 스스로를 누릅니다. 아시겠지만 서류에 그게 다 남아있을 겁니다. 민호는 어딘가 체념한 듯한 얼굴로 웃다가 금세 표정을 거둡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때 저는 피해자였습니다. 거실 공기가 순간 멈춘 듯 고요해집니다. 영숙은 믿기 어렵다는 듯 눈썹을 살짝 찡그립니다. 피해자요? 짧게 되묻는 목소리에 의심과 기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또 핑계대는 건 아닐까 하는 마음과 혹시 내가 모르는 사정이 있을까 하는 마음이 맞부딪힙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켰다가 천천히 내쉽니다. 그날 밤 운전대를 잡고 있던 사람은 사실 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으로 계약된 차였고 동승자였던 사람이 제게 모든 걸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의 말과 함께 손등의 흉터가 조명 아래 더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영숙은 몇 번이고 흉터와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야기를 곱씹습니다. 그럼 왜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영숙의 질문은 꾸짖음이라기보다 답답함이 섞인 탄식에 가깝습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왜 이름을 버리고 숨어 살았습니까? 나이든 입에서는 쉽게 나올 수 없는 질문이 어렵게 흘러나옵니다. 자신도 젊은 시절 비슷한 선택을 피한 적이 있어서입니다. 민호의 눈가가 살짝 붉어집니다. 그때 저는 혼자였습니다. 어머니. 집안 사정도 안 좋았고 변호사를 쓸 돈도 없었고 같이 있던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가진 게 너무 많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의 말이 더 힘을 가졌을지 짐작이 됩니다. 제가 끝까지 싸웠다면 제 삶이 더 망가졌을 것 같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한번 쓸어 올립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꾼 겁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다시 낮게 떨어집니다. 지난 삶을 도망치려고요? 그녀는 스스로도 그 질문이 조금 날카롭다는 걸 알지만 이 부분만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도망친 것도 맞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살고 싶었습니다. 새 이름으로라도 다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겨우 모아놓은 제 인생이었고 지금은 수진이와 아이입니다. 수진이와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그의 목소리가 조금 더 간절해집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거실 시계 초침 소리가 두 사람 사이를 오가며 공간을 채웁니다. 영숙은 찻잔을 들어 한 모금 삼킵니다. 미지근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지만 가슴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이해와 분노, 연민이 한꺼번에 치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그때 일 때문에 아직도 돈이 나가고 있는 겁니까? 영숙은 낮게 묻습니다. 민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더니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그쪽에서 계속 연락이 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는 걸 입으로는 인정하지만 조용히 살고 싶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의 머릿속에서는 서류에 적힌 입금 내역이 다시 떠오릅니다. 낯선 여성의 이름, 반복되는 송금 기록, 그리고 개명 이력. 모든 조각이 서서히 하나의 그림을 이룹니다. 그림이 선명해질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래도 그렇지 왜 혼자 감당했습니까? 영숙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배어나옵니다. 결혼 전에 아니면 최소한 수진이랑 혼인 신고하기 전에는 말했어야지요. 사람이 아무리 힘들어도 같이 짊어질 수 있는 건 말이라도 해보고 나눠야 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젊은 날을 떠올리며 그때 묻지 못했던 진실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조용히 말합니다. 말을 꺼내는 순간 수진이가 절 떠날까봐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까지 저를 미워하시면
어디에 기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의 솔직한 한마디에 영숙의 가슴이 또 한 번 흔들립니다. 나이 들면 누군가의 무서웠다는 말을 함부로 치부하기 어렵습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 편지 봉투를 손에 다시 쥡니다. 민호 씨, 저는요, 잠시 말을 고르고 천천히 이어갑니다. 이미 한 번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본 사람입니다. 그게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상처를 남기는지도 잘 압니다. 그녀의 눈가에 세월이 만든 주름과 함께 오래된 눈물이 살짝 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도망치지 않으려고 온 겁니다. 당신도 제 딸도 손주도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상처만 키우지 않도록요. 그녀는 한 단어에 힘을 실으며 말합니다. 꾸짖기보다 같이 서겠다는 뜻이 조금씩 드러납니다. 민호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영숙을 정면으로 바라봅니다. 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 숨지 않고 수진이에게도 천천히 다 말하겠습니다. 대신 그때 옆에 서주실 수 있나요? 부탁이라는 말이 아니라 거의 절규에 가까운 호소가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혼자 두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다시 숨기면 그땐 제가 먼저 등을 돌릴 겁니다. 단호함과 온기가 함께 묻어있는 대답입니다. 거실 조명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겹쳐집니다. 완전히 이해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진짜 이야기를 들은 밤입니다. 내레이션처럼 영숙의 마음속에서는 한 문장이 조용히 떠오릅니다. 이제야 비로소 시작선 앞에 섰구나. 폭로의 밤은 그렇게 서로를 향한 첫 고백으로 길게 흘러갑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또각또각 새벽을 긁습니다. 거실 스탠드 불빛은 그대로인데 공기는 아까보다 더 무겁습니다. 한영숙과 민호는 한참 동안 말을 잃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리차는 이미 식어 맛조차 느껴지지 않습니다. 피로와 긴장이 함께 쌓입니다. 잠깐만요, 어머니. 민호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갑니다. 영숙은 그가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고 손에 쥔 편지 봉투만 멍하니 내려다봅니다. 이제 더 꺼낼 이야기 따위는 없을 줄 알았는데 아직 남아있는 게 있다는 눈빛이었습니다. 가슴이 한 번 더 쿵 내려앉습니다. 잠시 후 민호는 낡은 파일 하나와 접혀진 종이 몇 장을 들고 나옵니다. 표지가 해저 모서리가 말린 파일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그것을 내려놓습니다. 파일이 내려앉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영숙의 눈길이 저절로 그 위로 쏠립니다. 이건 제가 혼자 갖고 있던 겁니다. 민호는 파일을 열어 노랗게 바랜 신문 스크랩을 한 장 꺼냅니다. 기사의 제목은 희미하지만 야간 교통사고와 합의라는 단어가 또렷하게 눈에 들어옵니다. 영숙은 돋보기를 쓰지 않았는데도 날짜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 그 날짜는 남편이 집을 나가던 해와 겹쳐 있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그때 그 사고입니까? 영숙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기사에는 가난한 피해자 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짤막한 문장이 실려 있습니다. 제가 그 집 아들이었습니다. 민호의 입에서 나온 말이 거실 한가운데로 떨어집니다. 영숙은 순간 말을 잃고 입만 뗐다 다물었다를 반복합니다. 가슴속 오래된 상처가 새로 생긴 상처와 겹쳐지는 느낌입니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던 날이 떠오릅니다. 그날 그는 제대로 눈도 못 마주치고 말했습니다. 정리해야 할 게 좀 있어. 애들한텐 나중에 설명할게. 영숙은 더 묻고 싶었지만 아이들 곁에서 울음을 꾹 참으며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정리해야 할 게 다른 여자와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민호는 또 다른 종이 묶음을 꺼냅니다. 이번엔 영수증과 이체 내역서입니다. 영숙은 손을 내밀어 한 장을 받아듭니다. 도장이 찍혀 있는 곳에 익숙한 회사 이름이 눈에 띕니다. 남편이 평생을 바쳤던 바로 그 회사 이름입니다. 이 회사 아시죠? 민호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제 아버지가 다니던 회사입니다. 그의 말에 영숙의 손에 들린 영수증이 미세하게 흔들립니다. 남편의 명함에서도 늘 보던 그 로고와 이름입니다.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쪽에서 이 회사 사람을 내세웠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처음엔 우리 쪽 잘못이 아니라더니 나중에는 조용히 끝내자며 계속 이렇게 돈을 보냈습니다. 이름은 자꾸 바뀌었지만 계좌가 연결된 곳은 늘 같았습니다. 영숙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영숙은 숨을 한번 고르며 말을 잇습니다. 당신이 피해자였던 그 사고 뒤에 우리 집과도 무슨 인연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마지막 단어를 삼키듯 말합니다. 머리로는 정리가 안 되는데 가슴은 이미 어렴풋이 답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떨군 채 손으로 신문 스크랩 가장자리를 만지작거립니다.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다만 그때 우리 쪽에 찾아왔던 사람 명함에도 이 회사 이름이 있었고 영수증에도 합의서에도 계속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제게 조용히 살라고 한 사람 중 한 명이 바로 이 회사 쪽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오래된 분노와 체념이 함께 섞여 나옵니다. 영숙은 남편이 입던 정장, 들고 다니던 서류 가방, 퇴근 후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오던 뒷모습을 떠올립니다. 혹시 그가 이 일에 관여했는지 아니면 그저 회사의 방패막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알고 싶지 않았던 세상이 지금 눈앞에서 펼쳐지는 듯합니다. 눈앞이 살짝 흐려져 글자가 번져 보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합니다. 어머니, 민호가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내면 어쩌면 어머니께도 상처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말을 못했습니다. 저한테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물어보기 전에 어머니 인생을 먼저 건드리는 일이 될까봐 무서웠습니다. 그 말에 영숙은 고개를 조금 숙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만 피해자처럼 살았다고 여겼던 세월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세월을 가해자의 가족으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숨을 길게 들이켰다 내쉽니다. 그래도 잘했습니다. 긴 침묵 끝에 영숙이 입을 엽니다. 숨기지 않고 오늘 이렇게 보여준 거요.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지만 그 안에 있는 감정은 한결 맑아진 듯합니다. 용기를 인정해주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우리 집안에서는 누구도 혼자 이런 걸 안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녀는 테이블 위 신문과 영수증 묶음을 차분히 정리하며 말합니다. 손끝에 힘이 다시 생깁니다. 거실 창밖 하늘이 아주 조금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밤과 새벽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시간, 두 사람 사이의 경계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완전히 풀리지 않은 진실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적어도 더 이상 혼자만의 비밀은 아닙니다. 영숙은 테이블 위 편지 봉투를 다시 품에 안습니다. 이제 이 편지는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증거가 아니라 함께 진실을 바라보자는 약속처럼 느껴집니다. 내레이션처럼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상처의 시작이 같다면 치유의 자리도 같이 있어야 한다. 새벽 공기가 창문 틈으로 살짝 스며들고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그 문장을 조용히 받아들입니다.
엉켜있던 두 과거가 서로를 향해 조금씩 몸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햇빛은 생각보다 따뜻했습니다. 밤새 거의 잠을 못 잔 한영숙은 두꺼운 외투에 목도리를 둘러매고 아파트 놀이터로 나옵니다. 그녀가 앉은 벤치는 늘 손주와 함께 앉던 자리입니다. 오늘은 옆자리가 비어 있어 더 넓어 보입니다. 쓸쓸합니다. 잠시 후 수진이 헐레벌떡 내려옵니다. 머리는 대충 하나로 묶여 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문자가 너무 짧게 와서. 걱정이 묻어나는 목소리에 영숙은 애써 미소를 지어 보입니다. 별일 있겠냐? 그냥 같이 앉아보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습니다. 놀이터 한쪽에서는 아이들이 그네를 타고 웃지만 이쪽 벤치 주변만 유독 조용합니다. 영숙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손끝만 만지작거립니다. 딸의 눈빛이 초조하게 그녀를 살핍니다. 숨을 고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영숙은 가장 평범한 질문부터 꺼냅니다. 수지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작게 웃습니다. 그냥 버티면서 살아요. 남편도 저도 요즘 좀 예민하긴 한데 별일은 아니에요. 그 말 속에 별일은 많지만 별일 아니라고 믿고 싶다는 마음이 섞여 있습니다. 영숙은 그 말에 가슴이 살짝 아려옵니다. 나이 들어도 자식의 괜찮다는 말은 되게 괜찮지 않았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민호 씨, 요즘 더 말수 줄었더라. 차분히 말 꺼내자 수진의 표정이 잠깐 굳습니다. 엄마도 느꼈구나 하는 눈입니다. 엄마 사실. 수진이 먼저 입을 엽니다. 요즘 이상하긴 해요. 통화도 자주 밖에서 하고 혼자 생각에 잠겨 있고 물어보면 그냥 일이 많다 그러고. 근데 제가 괜히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모른 척 했어요. 그 말에 영숙의 지난 세월이 겹쳐집니다. 자신도 그렇게 모른 척하며 살던 날들이 떠오릅니다. 엄마도 예전에 그랬지. 영숙이 낮게 말을 잇습니다. 너희 아버지 일 있을 때 괜히 물었다가 더 무너질까봐 그냥 모른 척 했었다. 근데 그게 평생 한이 되더라. 입술 끝이 떨립니다. 수지는 의외라는 듯 엄마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제 민호 씨랑 이야기를 좀 했다. 결국 본론이 나옵니다. 수진의 어깨가 눈에 띄게 굳어집니다. 우리 남편이 엄마한테 무슨 잘못이라도 했어요? 질문 속에 두려움과 방어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잘못도 했고 또 혼자 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았더라. 영숙은 양쪽을 다 짚어줍니다. 과거에 사고가 하나 있었고 그 일 때문에 아직도 발목이 잡혀 있다더라. 그렇다고 너한테 말 안 한 건 분명 잘못이다. 단호하지만 정제로만 들리지 않게 조심스레 말을 고릅니다. 수진의 눈이 커집니다. 사고요? 교통사고 그런 거예요? 그런 쪽이다. 영숙은 자세한 내용은 일부러 줄입니다. 중요한 건 내 남편이 완전히 나쁜 사람이라서 숨긴 게 아니라 너무 무서워서 혼자 다 안고 살려고 했다는 거다. 근데 그게 더 큰 잘못이 되기도 한다. 수지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고개를 숙입니다. 왜 저한테 말을 안 했을까요? 저한테 실망할까봐 그랬대요. 영숙이 민호의 말을 대신 전합니다. 그리고 엄마까지 등을 돌릴까봐 어디 기대야 할 때가 사라질까봐 무서웠다더라. 그 말을 들은 수진의 입술이 바짝 마릅니다.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놀이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오히려 더 멀게 느껴집니다.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그 질문 안에는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는 울음이 숨어 있습니다. 엄마는 도망치지 않으려고 한다. 영숙이 천천히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 때처럼
아무 말 안 하고 넘어가면 또 누가 평생 그걸 안고 살아야 할지 뻔하니까. 그래서 우리 규칙 하나 만들자. 수진이 눈을 들어 엄마를 봅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는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영숙은 단어를 골라가며 말합니다. 숨기고 싶은 일 생기면 말이 잘 안 나와도 종이에 먼저 적는 거다. 편지든 메모든 좋으니까 적어서 서로한테 보여주자. 말로 하면 마음이 앞서서 상처 주고받기 쉽거든. 수지는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말을 잃습니다. 편지요? 그래. 엄마도 어제 밤새 편지를 쓰다가 결국 반은 찢어버렸다. 영숙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그래도 쓰는 동안에는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조금은 알겠더라. 엄마, 그럼 남편이랑도? 그래, 민호 씨한테도 말해놨다. 수진이한테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말도 직접 글로 정리해보라고. 내가 원하면 엄마가 옆에 같이 있어주겠다고도 했다. 그 말에 수진의 눈가가 순식간에 붉어집니다. 엄마가 우리 편인가요? 제 편? 남편 편? 어린아이처럼 묻는 말에 영숙은 잠시 웃다가 고개를 저어줍니다. 엄마는 우리 집 편이다. 내 편도 사위 편도 아니고 상처 덜 나는 쪽, 덜 후회하는 쪽 편. 그 말이 수진의 가슴을 세게 두드립니다. 수진은 눈을 비비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알겠어요. 저도 도망 안 갈게요. 무서워도 들어보려고요. 그리고 편지도 한번 써볼게요. 목소리는 떨리지만 그 안에 작은 용기가 숨쉬고 있습니다. 영숙은 딸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덮어줍니다. 괜찮다. 울고 싶으면 울어도 된다. 근데 울고 나서는 같이 앉아서 어떻게 할지 정하자. 혼자 결론 내리지 말고. 그녀의 말은 어머니이자 인생 선배로서 내리는 약속 같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칩니다. 잠시 후 두 사람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놀이터 모래밭 사이로 아이 장난감이 흩어져 있고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반짝입니다. 아주 평범한 아침 풍경 속에서 두 사람의 마음만 조금 더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가자. 집에 올라가서 내 남편 깨워야지. 영숙이 일부러 가벼운 말투를 섞습니다. 딸집 현관 앞에 서자 어제 밤과 같은 문고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오늘은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어제는 진실을 캐묻기 위한 문턱처럼 느껴졌다면 오늘은 셋이 함께 서야 할 자리의 입구처럼 보입니다. 영숙은 수진에게 먼저 초인종을 누르라고 손짓합니다. 띵동하는 소리가 울리고 안에서 발소리가 다가옵니다. 문이 열리자 잠이 덜 깬 표정의 민호가 서 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보고 놀란 얼굴이 됩니다. 영숙은 미소 아닌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오늘은 셋이 앉아서 얘기 좀 합시다. 수지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입니다. 우리 서로 편지 한 장씩 써볼래요? 민호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현관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가며 문이 활짝 열립니다. 어제와는 다른 공기가 집안에서 흘러나옵니다. 내레이션처럼 영숙의 마음속에 한 문장이 떠오릅니다. 완전한 용서는 몰라도 같이 짊어지는 용기는 배울 수 있다. 그녀는 가족 사진이 걸린 벽을 떠올리며 언젠가 그 사진에 오늘 아침의 마음도 함께 담기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렇게 상처를 안고도 함께 서보려는 세 사람의 새로운 규칙이 조용히 시작됩니다.